한국 조선소에서 뜻밖의 일본 유조선 발주가 계속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사들은 일본의 유조선 오퍼를 받고 적극 건조에 돌입했다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그간 한국 조선업 타도 혹은 자체적인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왔습니다. 게다가 사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을 찾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조차 한국 조선업을 타도하려고 기존에 안 해주던 보조금도 지급하려던 차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경에 더 이상은 조선업을 이대로 두면 한국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 직접 각종 금융 지원 등 선박 구입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하도록 정부 보조금을 대폭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내로남불의 자세라고 업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조선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과거 전 세계 절반의 수주를 받아내던 일본 조선업이 한국과 중국에 완전히 밀리게 되었다며 일본 정부가 약 1,000억엔 1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일본 조선업의 회생을 꾀하고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이러한 보조금 지원으로 한국 조선업 WTO 소송은 자연스럽게 일본이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 논리를 뒤집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일본은 과거 전세계 1위의 조선업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자국 산업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는 움직임이 일본 정부나 기업에서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한국을 견제하려고 중국 업체와 손을 잡는 최악의 극약 처방까지도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일본의 미쓰이조선과 중국 양자강조선이 합작 회사를 세우면서 한국 타도를 적극 외쳤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기술력과 중국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한국에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에서도 한참 LNG 수주를 받아내려고 준비하던 차에 일본의 수주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일본 미쓰이조선은 LNG선은 물론이고 저가 선박 시장 역시 중국 노동력으로 커버해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 업체는 이러한 중국 합작의 셈법이 상당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 저가 선박의 경우에는 한국이 아니고 중국의 다른 선사들의 경쟁력에서 밀려났던 것입니다. 큰 기술이 필요 없는 저가 벌크선 등은 합작회사보다 중국의 기존 회사들이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 등은 여전히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훨씬 더 수주를 많이 받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었지만 변수는 중국이었습니다. 기술력에 값싼 노동력이라는 발상 자체는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막상 중국과 합작을 하는 것 자체가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상극 스타일로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냐는 의문은 양국이 합작했을 때부터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일본 미쓰이가 중국 업체를 제대로 이끌어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 조선소에 자칫하면 일본 기술력이 고스란히 유출될 염려까지 제기되어 작업 진척이 늦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고 중국에 갔지만 실패하자 최근엔 일본 1, 2위 업체끼리 합종 연횡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1, 2위의 양대 조선사인 이마바리와 JMU는 한국을 대항하려고 니온 심야드를 발족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들의 통합에 발맞춰서 일본 국회에서 금융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 시점의 일본 조선업을 그야말로 필사적이면서 최소한의 일본 업체들은 일본에서 주문을 소화하자는 조선 자급제로 급하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한국에서는 일본 선사로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유조선 탱커 오퍼였는데요. 한 곳도 아니고 일본 업체 3군데는 현대 미포조선의 MR 탱커 5척을 전격 발주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선박 전문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친환경 규제 기준 IMO 티어 2를 만족하는 선박을 제작하는 현대 미포조선의 유조선을 발주했다고 전하며 현대 미포조선은 관련 최고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했습니다. 한 척에 3,200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전체 수주량은 1조 5천억이 넘는 잭팟에 해당하는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조선업을 살려보자는 고호 아래 합종 연행과 정부의 전적인 지원까지 하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 선사들은 한국 조선소를 찾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다른 일본 선사는 수주를 받아 회생하려는 한국 회사에 주문을 넣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신규 투자를 유치해 회사 정상화를 꾀하는 SX 조선해양이 올해 첫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STX 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여러가지 자금난 등으로 인해서 올해 초 컨소시엄 등을 통해 2,500억 원을 투자받는 등 당장의 회사 숨통은 튀었지만 아무래도 선박 수주가 시급했던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선사는 STX 조선해양에 6,600톤급 탱커 3척과 옵션분 1척 포함해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자금난이 있었던 것이 기술력이나 건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발주를 했을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 중인 한국 선사에 일본 회사가 정상화를 위한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무너져가는 자국 선사가 아니라 자금난을 겪는 한국 회사에 갔다는 게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실제 이 회사는 일본의 수주를 받았지만 주 거래은행이 선수금 환급 보증 RG를 발급해 건조가 확정된 것인데요.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RG를 받지 못하면 건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건조해 발주사에 넘기지 못할 때를 대비해 조선소가 선박 건조 비용으로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금난이나 신용도 등이 다소 모자란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본 선사를 비롯해 다양한 발주가 누적되면서 회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STX 조선해양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 조선업 타도를 외치는 와중에도 한국 자금난을 겪는 회사에까지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조선, 탱커는 일본에서도 건조가 가능하고 전통적인 선박이므로 일본에서 정부 자금까지 받아서 진행하면 더 이득일 텐데 굳이 왜 한국의 어려운 회사까지 도우면서 왔냐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업계에서는 현재 일본 조선업계 사정이 생각보다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이 합종 연행도 하고 정부 지원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조선업 내부의 여러가지 부실이 포함되는데 특히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탱커의 경우 설계 인력이 절대 모자라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따라서 자국에 발주를 하더라도 그에 맞는 스펙의 탱커를 제 시간에 설계해 건조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것을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한국에는 거의 없어 일본 업체도 한국을 찾는 경우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각종 IMO 티어,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의 지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며 중국에서조차 한국 선사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점점 더 한국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까지도 다양한 발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 조선업의 선순환으로도 연결된다는데요. 한국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선박의 수주가 이어지면 선박당 건조 작업은 점점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척을 건조하는데 비용이 100이라고 하면 동일한 선박 2척을 건조하는 데는 200이 드는 게 아니라 건조 속도의 노하우나 여러가지 선박 부품 조달, 원가 절감이 일어나 마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러한 선순환이 결국 일본 선사들이 한국 조선업체를 찾는 성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자국에 주문을 넣으려고 하겠지만 결국 설계와 납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대한 건조 문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며 일본 조선업은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국이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일본과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전합니다. 즉 인력들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업계의 보상과 처우를 통해서 대거 신규 직원이 조선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선업은 최근 불황 여파로 인해서 기피 업종이 되어 인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설계 인력 부족을 유발한 것과 같은 흐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업의 일감이 쌓인 만큼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조선 강국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조선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을 반면 교사 삼아 조선업이 지속될 수 있는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 인도, 일본 정상들과 처음으로 쿼드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회원국 정상들은 목적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상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시작 전부터 한국을 꾸준히 언급해왔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쿼드 정상회의가 끝난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제목의 공동 기고문도 실었습니다. 우리 4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다. 기고문에서는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소개한 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쿼드는 공동의 비전 증진과 평화 번영 보장에 헌신하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할 것이다. 네, 계속해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한 것입니다. 중국은 쿼드가 굉장히 빈약한 공동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4개국의 셈법이 달라 조만간 해체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쿼드 정상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적극적인 협력과 조율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쿼드는 아세안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확장을 거듭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중국이 때마다 외교 무기로 꺼내들고 있는 히토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쿼드 4개국은 히토류 분야의 중국 지배력을 약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히토류 전쟁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 4개국은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춰 첨단 산업의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4개국 중에서 일본은 이미 중국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자 다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분야는 물론이고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도 쓰이는 필수 소재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기준 세계 생산의 90%를 독점했습니다. 이후 외교 협상의 무기로 활용되었죠. 하지만 미국과 호주가 생산을 늘려 2020년에는 중국의 생산 비중은 58%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미 쿼드 4개국 중에서 미국과 호주는 생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히토류는 갈 곳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중단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죠. 현재 중국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히토류 산업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실무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국 전문가와 고위 관료가 참여하는 실무그룹이 히토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중국은 쿼드 4개국의 히토류 협력도 애써 평가절하 했습니다. 쿼드 4개국은 히토류 관련 기술과 인적 자원이 없고 자체 수급망을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속 불가능한 구상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국 달래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히토류 생산을 더욱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이 발언의 의미는 히토류를 계속 사달라는 것입니다. 한편 쿼드의 히토류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도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쿼드 정상회의가 끝난 후 중국은 한국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만약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과의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다. 신중히 생각하라.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 인민대 성샤오 교수의 한국 정부가 쿼드 가입을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기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공산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청 교수는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달 한국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쿼드에 합류하길 설득하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서명 마무리, 한반도 정책, 쿼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을 논의하려 할 것이다. 이들 이슈는 한국을 쿼드로 초대하려는 미국의 패키지 딜의 일환일 수 있다. 이 주장의 의미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참여 여부가 향후 외교의 중심이 될 거라는 의미이죠. 청 교수는 한국의 쿼드 가입을 지지하는 이들은 영내 세계 문제에서 국가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은 항상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원했고 G7 가입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증명이 됩니다.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엄청나다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향후 G7에 반드시 가입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G7을 폐기하고 D10으로 확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 교수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쿼드에 가입하는 순간 중국과는 끝이라는 겁니다. 쿼드 가입은 중국과 한국이 이제 막 회복한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불가피하게 훼손할 것이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상호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성적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쿼드와 관련해 한국에게는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는 게 나은 선택이다. 현재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얘기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한국은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면 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에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놓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쿼드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이 거론되고 있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미국 의회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외교의 중심이 아시아에 있다는 건 중국을 견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이후 한중이 외교안보 2+2 대화를 포함해 10가지 공동 합의를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죠.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국을 연달아 방문해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갖습니다. 중국은 이 회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